톨스토이의 말처럼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서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정재영, 펴낸 곳은 센시오, 2020년 7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을 마쳤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쓴 유서와 죽음의 고비 이후 쓴 회고담 200여 편을 상황별 60가지 장면으로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까지 경험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 이들은 말합니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시련, 무능, 가난, 부부싸움, 자식과의 갈등, 심지어 테러 속 혼돈도 삶의 끝에 비하면 한낱 좁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삶의 끝에 선 사람들이 돌연 현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좌절, 공포, 불안,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잡다한 불행과 삶의 끝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다면 자신을 삶의 끝에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1시간 후 내 삶이 끝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또한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게 될까요?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삶의 끝을 떠올려보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누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앞에서라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 삶의 끝에 선 이가 바로 나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된 유서나 회고담을 200편 정도 찾아내 읽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읽는 내내 궁금했다. 사랑하는 자녀, 친구, 연인, 그리고 추억까지 세상에 남기고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될 것 같았다. 죽음이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슬프게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의외였다. 죽음은 생각보다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슬프지만 울고 불고 소리쳐도 도망칠 수 없으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엔 돌연 의연하고 담담해졌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더욱 현명하고 용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성장했다. 죽음을 맞닥뜨리면 냉철한 변별력이 생겨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무력감과 분노와 이기심을 버리면서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 무엇보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이 모두 삶의 유한성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급속한 변화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가까운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이롭다. 내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묘비를 마음으로 쓰다듬어 보는 것도 좋다. 활짝 웃는 내 얼굴 영정을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삶의 유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한을 두는 게 좋다.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보자. 순간 버릇 같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나와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뇌사를 넘어서 심장사에 이르면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이다. 뇌 활동이 멈추고 심장이 굳어버린 사람의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이 암흑이 되는 것이다. 나는 17세기 영국 시인 사무엘 가스의 비유에 공감한다. 죽음은 파도가 부서지지 않고 폭풍도 울지 않는 침묵의 바닷가에 내려앉는 것이다. 숨소리도 심장소리도 없는 절대 침묵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외로울 게 분명하다. 죽음이란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과 영원한 이별이다. 설령 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지고 볼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외롭고 슬프다. 얼음 덩어리를 맨가슴에 품은 듯이 오싹하고 진절이 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된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돌연 성장한다. 지금껏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갑자기 현명해지고 용감해진다. 최대치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삶의 끝에서다. 이 책은 수많은 삶의 끝에 대해 이야기한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게으르고 무지하며 인생을 탕진했다는 걸 깨닫고 무너졌다. 하지만 사형이 중단되며 죽기 직전 되살아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힘든 노역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된다. 무너진 탄광갱도에 갇힌 14살 미국 소녀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소녀는 의연하고 따뜻한 형이었다. 인생을 다 살지도 않고 경험치도 적은 나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국의 한 사업가는 강물 위에 떨어진 여객기 속에서 유순해졌다.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명이 터져나왔으며 강물이 들이쳤다. 남자는 후회했다. 강하고 대쪽 같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친구와 동료와 아내의 마음을 핥히고 다치게 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그 남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은 오래 살겠지 착각하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미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좋다. 자신을 삶의 끝에 세우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빛처럼 빠르게 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때 우리는 최선의 존재로 비약한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진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 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뇌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1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져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누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마음의 준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쓴 편지는 슬프다. 하지만 무탈할 때 이별 편지를 미리 쓰는 건 아주 밝고 유익한 일이다. 자녀에게 이별 편지를 써보자. 아이가 어려도 상관없다. 3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읽을 편지를 쓰면 된다. 또 보여주지 않고 부모만 읽어도 유익하다. 이별 편지를 쓰고 나면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별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상상하면서 펜을 주면 누구나 글이 나올 것이다. 마음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생각들이 흘러나와 감동적인 글이 된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쓰면 된다. 그래도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편지의 기본 골격은 있다. 많은 편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4가지 요소는 사랑 고백, 사과, 기원, 이별 인사다. 이 4가지를 담으면 괜찮은 이별 편지가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준비다. 몇 분 동안 내가 곧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상상한 후에 펜을 잡거나 자판을 앞에 둔다. 이제는 첫 번째 대목을 쓸 차례다. 사랑을 깊이 표현해야 한다. 어떨 때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웠는지 또 그때 느낀 사랑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쓴다. 그리고 죽어서도 아이에 대한 사랑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적으면 된다. 다음으로는 사과해야 한다.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기억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걸 쓰고 반성하는 차례다. 야단쳤거나 무관심했던 기억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고백해도 된다. 더 단단한 마음을 길러주지 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다. 미안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미안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 웬만한 부모는 사과할 일이 넘쳐서 글이 술술 써질 것이다. 그 다음 아이에게 행복을 빈다. 삶의 끝에선 많은 부모가 비슷한 말을 한다. 힘든 일은 생기게 마련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일러준다. 또 돈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 쓰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빈다. 동서고금을 떠나 부모들은 다들 비슷한 기원을 하게 된다. 편지 끝에는 이별 인사를 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마음도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아픔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밝고 행복하고 낙관적인 이별 인사여야 한다. 상투적인 약속도 도움이 되면 쓴다. 언제든 아이의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마지막 편지를 쓰다 보면 자신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지 힌트를 얻으며 내가 아이에게 준 상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 죽음을 상상하면서 이별 편지를 쓴 부모는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허드슨강에 떨어진 비행기의 승객 엘리어스. 2009년 1월 미국 뉴욕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무리와 충돌했다. 엔진이 비명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종사는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해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모든 탑승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생환이 공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도 뉴욕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힌 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조종사가 비행 방향을 허드슨 강과 일치시켰다. 그 다음 엔진을 껐다. 굉음을 내는 비행기도 두렵지만 침묵하는 비행기는 더욱 무서웠다. 이를테면 숨소리나 심장 박동 소리가 돌연 멈춘 것 같은 불길함이다. 엘리어스 바로 앞에 있던 승무원의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는 큰일이 전혀 아니며 괜찮을 거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던 그의 눈이 공포에 젖어들었다.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엘리어스는 죽을 뻔했던 그날 3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락해서 만나려 했지만 못 본 사람들, 담장 고치기 같은 꼭 해야 하는 작은 일들, 여행처럼 시간이 없어 실행 못했던 계획들을 생각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물론이고 하고 싶은 일도 내일로 미루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친구와 만나서 놀기, 아이와 책 읽기, 연인과 산책하기 등 신나는 일도 다음으로 미룬다.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다. 오늘 그 일을 못하면 내일이나 내년에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인생은 방학처럼 짧다. 숙제를 다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일이 흔하다. 미루기만 하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된다면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쓰라린 눈물은 못한 말과 못한 행동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해리엇 비처 스토어의 말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파서 울게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도 다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 후회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곧 끝날 것이다. 강물 위 비행기 안에 있던 엘리어스도 구조된다면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삶의 끝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비행기가 허드슨 강의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칠 즈음 엘리어스는 두 번째 깨우침을 얻었다. 자기만의 관념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자기가 남보다 더 옳고 우월하다고 믿어서다. 엘리어스도 자아가 강해서 하찮은 문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해 왔다고 반성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허비한 시간을 후회했어요. 아내,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렇게 성찰한 후에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로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이 훨씬 좋아졌죠. 지난 2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기분이 최고예요.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어요. 엘리어스는 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갈등이 많이 줄었다. 비결은 단순하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에 싸울 일이 줄어들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다고 한다.
사랑 싸움이나 친구 사이의 다툼도 나중에 돌아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이유로 싸우는 걸까? 아니다. 틀린 생각이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증오하고 물건이나 몸을 던지면서 투쟁하는 바보는 없다. 모든 싸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걸린다. 바로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다. 내가 귀하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은 밀리면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 밟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한 자아를 걸고 싸운다. 그렇다면 싸움을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나온다. 내가 귀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나를 우러러 보게 할 생각을 집어치우면 싸우지 않게 된다. 엘리어스는 비행기 사고가 있던 날 그 사실을 깨닫고 허드슨 강에 우월감을 던져버렸다. 자신이 옳고 중요하다는 믿음을 삭제했다. 크게 부풀어 있던 자아에서 바람을 빼니 아내, 가족, 친구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행복해졌다. 이제는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순서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됐다. 엘리어스는 무섭기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단 하나만을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게 됐다고 한다. 어떤 부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항상 뼈저리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귀찮다. 무책임하거나 무례하면 미워진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무관심하거나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아이가 병들면 원초적인 자녀 사랑이 다시 불붙는다. 모든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돈, 직장, 아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비교하는 건 쉽다.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이 휑하도록 구멍을 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비행기 안에 엘리어스도 상실이 바로 코앞에 닥쳤었다. 아이와 영영 이별할 걸 생각하니 자녀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그간의 무관심이 미치도록 후회됐다. 구조됐을 때 엘리어스는 새로운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에게 비행기 사고는 값진 경험이었다. 삶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후 엘리어스는 더욱 현명해졌고 삶이 풍성해졌다. 죽음에 앞선 톨스토이, 스티브 잡스, 에디트 피아프의 당부. 죽음의 경험에서 성숙해진 엘리어스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들었다면 자기 생각에 딱 들어맞는 사례라면서 기뻐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곧 불가피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30분 사이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당신은 죽기 전까지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50년과 30분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쁘거나 어리석게 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름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진다. 미국의 기업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톨스토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곧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내가 찾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는 그것 덕분에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모든 자만심, 실패하거나 창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등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잡스는 졸업식에서 연설하기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었다. 곧 죽을 게 분명했다. 공포스럽고 불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대체로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마련이다. 프랑스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숨지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바보짓은 결국 값을 치르게 된다. 47살에 숨진 에디트가 여동생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녀도 후회를 마음에 가득 담고 세상을 떠난 듯하다. 죽음의 순간에 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짓을 쥐어 놓아야 한다. 죽는다는 걸 잊지 않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메멘토 모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불가피한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믿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질 것이다. 이제는 독자들이 상상할 차례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뭔가에 충돌해 엔진이 고장났다. 비행기가 물 위에 떨어졌고 놀란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강물이 밀려왔다. 큰일이다. 죽음이 임박했다. 만일 죽지 않고 구조된다면 당신은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그 바람대로 살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